제가 오늘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 문화부 기자님 계시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또 행사를 아웃소싱 업체를 했었는데 또 계시고 무엇보다 저희 유튜브 지금 저 크리에이터 저게 저희 지금 경쟁자인데 지율이가 보고 있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문화예술로 도시를 채워나가는 필더필 컴퍼니 대표 신다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필더필, 그러니까 필더필 컴퍼니인데요. 저희 뒤에 필은 FEL, 예술가의 느낌이고요. 앞에 필은 FILL, 채우다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느낌을 공간과 사회에 채워나가고자 저희 회사를 창립하게 됐고, 문화예술로 이제 가득한 대한민국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자 그리고 기업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1월에 제가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선 그해 2010년 11월에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 시점에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연매출은 10억 정도를 했고 누적 매출은 2년 동안 18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좀 문화기획사나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 아이가 대체 무엇을 하는 애일까 이렇게 좀 라이징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재밌게 활동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사회 문제로 컨텐츠화 하기인데 사실 사회 문제라는 게 저는 그렇게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소셜벤처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요. 소셜벤처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소셜벤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 소셜벤처를 알려면 사회적 기업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사회적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대부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하거나 지정을 한 이제 기업들을 말하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 그게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뭐 비영리일 수도 있고 여러 법인의 그런 형체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하거나 지정을 하면 저렇게 인가를 받게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2,157억을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에 제 초기 창업할 때 그냥 벤처 기업들이 요즘 저한테 사회적 기업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전략적으로. 요즘은 자기가 사회적 기업이다. 그렇게 바꿔서 이제 인증이나 지정을 받아서 이제 정부의 예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그런 눈먼 돈들을 잘 따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태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소셜 벤처인데요. 소셜 벤처는 지정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고요. 소셜적인 미션이나 임팩트, 사회적인 임팩트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소셜 벤처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받았고 또 H온드림이라고 해서 현대차 정문구재단이 사회혁신기업이라고 또 저희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요즘 VC들이 있는 그런 펀드 말고 임팩트 펀드라고 해서 이런 사회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펀드가 또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2천억 정도가 조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펀드에서도 지금 저희 회사에 이제 투자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직은 투자에 좀 낯설어서 받지는 않고 있으나 이런 제안들을 사회적 기업이 아니지만 소셜벤처지만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우리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경제에서 상을 받고 있고 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고요. 저는 요즘은 도시문화기획가라는 이름으로 뭐 제가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도시를 바꾸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문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저는 무대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9살 때부터 무용을 전공을 해서 저도 선화예중, 선화예고 나와서 예대까지 졸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무대 밖으로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연하게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회들은 특히 이화여대 학생회들은 여자들이 막 반삭하고요. 막 이제 단식투쟁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진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맞서서 이렇게 투쟁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대학 무용과인데
저희 학교 학생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니들이랑 좀 친하고 그리고 또 후배들이랑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을 학생회장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다 보니까 학생회장을 하게 됐는데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공과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여러 단대랑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니들이랑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그 언니들이랑 뭐 단대 회의 끝나고 술을 한잔하고 밥을 먹다 보니까 저한테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예술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너는 그냥 선택받아서 한 예술가가 아닐까? 그 학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선택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예술의 활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진짜 예술하고 싶은 애들은 못 들어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술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자긍심이 엄청났거든요. 자긍심이 엄청났던 그 무용과 학생인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또 두 번째는 너희 선후배나 동기들이 아직도 예술을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희 선후배나 동기들은 다 취집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집이라고 안 하잖아요. 취집을 하잖아요. 맞아. 우리 언니들은 그렇게 뛰어나고 뭐 어디 콩쿠르 가서 상 받았던 언니들은 왜 다 취집할까? 이 고민을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또 그 언니들이 막 반삭한 언니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예술하고 싶은 애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 하는데 그때부터 좀 돌아보니 거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리에서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데 정당한 페이를 받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되게 곰곰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렸던 답은 시장이 없어서였어요. 저희 선배들이 명문 코스를 나오고 나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도 취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시장 안에서 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고도 거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정당한 페이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없어서 이 마켓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이 시장을 만드는 마켓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목적하에 그게 기획을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가가 되자라고 했던 게 제 나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에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 모으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 30명을 막 모으는 거예요. 예술하고 싶은 애들, 뭐 진짜 예술도 하는 애들, 미술하는 애, 뭐 음악하는 애, 뭐 플리마켓 셀러 한 30명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도 그 영국에서 스캇 운동이라는 게 있던데 빈 공간, 유휴 공간인 것들을 이렇게 예술로 채우는 활동들을 하는 그런 스캇 운동이 있던데 우리도 공사장이나 혹은 예술 공간이 아닌 갤러리가 아닌 곳에서 전시하고 재밌는 활동들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보시다시피 나대는 거 좋아해서 제가 또 리더를 했죠. 리더에서 한 30명을 막 모아가지고요. 지금 홍합밸리라고 해서 홍대랑 합정의 그 실리콘밸리처럼 밸리를 구성한 거기에 중심지가 된 건물의 1층이 그때 당시 공사 중이었습니다. 130평 정도였는데요. 그 공사 중인 건물을 1층을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냥 무턱대고. 그 대신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에는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100만 원 주겠다. 그럼 나한테 한 달을 달라. 라고 해서 거기 전기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거기서 이 비전시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여기 이곳이라는 프로젝트를 3주간 열리는 축제를 했었고 뭐 예술 작가들 한 30팀, 뭐 셀러들 한 15팀 이런 팀들과 모아가지고 음악도 펼쳐지고 플리마켓도 열리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115만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으로 이제 또 열심히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나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대문구청에서. 너네가 했던 프로젝트를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하는 거예요. 거기는 동대문구청이 2층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갤러리 같은 걸 조성하고 싶은데 그냥 로비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전시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용역으로 받았던 수주했던 첫 프로젝트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제가 했던 청년 첫 전시 프로젝트 청춘걸다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는 첫 전시를 올리게 해주는 그 처음에 전시 경력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격 조건에. 그래서 우리는 첫 전시만 해야 하는 사람만 모아서 그거가 자격이 되게 한 번이라도 전시를 해본 사람은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열었고 그때 당시에 언론의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티브로드에서도 취재가 오시고 YTN에서도 오시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때도 비영리 단체로 그냥 재밌게 활동을 했을 텐데 첫 전시를 하다 보니까
2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지원자들이. 근데 거기에 40대를 지원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재전신 거예요. 다시 책 전시를 하시는 분인데 경력 단절 여성도 아니고 그분은 그냥 본인이 예술활동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일본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셨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만둔 거죠. 그만뒀다가 다시 처음 전시를 올리고 싶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흔히 해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DP를 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아침 9시에 오셔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DP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재전시로 올리는 첫 전시 프로젝터인 재기발랄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기하는 사람들을 발랄하게 해주고 또 재기가 발랄,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로 이때는 제가 그냥 학생이었을 때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였던 거고 이때 당시에 얻었던 가장 큰 수확은 지금 저희 창업 멤버인 지금 이제 제 옆에 지금은 팀장직으로 있지만 저희 창업 멤버인 친구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30명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30명 중에 이게 비영리 활동이다 보니까 참 많이 안 나와요, 출석률이. 이 YIP도 잘 나오는 친구 있고 안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크루라고 할 때는 참 그렇거든요. 정규적인 수입이 없을 때는. 근데 그 친구는 회의도 단 한 번도 안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매 프로젝트마다 나온. 그 친구가 존재감은 없었지만 지금 회사의 가장 큰 주축이고 저희 회사의 오른팔인 이런 친구를 만났던 게 제가 비영리 단체 활동할 때 가장 큰 수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대회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소셜벤처 경연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뭐 사회 혁신을 일으키고 싶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경연대회 형태로 펼쳐지는 형태인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학생 때인데 나가라고 해서 무턱대고 나갔죠. 나가서 뭐 1라운드, 2라운드 했는데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막 집중이 되면서 뭐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얘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여기서 우수상을 입상하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확보하게 되면서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수상을 입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자금으로 제가 4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4천만 원이 지금 회사의 가장 초기 자본이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정책 자금을 받으니 진짜 그 증빈과 정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카페 가서 영수증 받으면 뭐라고 하세요? 버려주세요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진짜 습관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뭐 편의점을 가면은 영수증은 딱 쿨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버려주세요. 딱 요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버려주세요를 4천만 원어치를 한 거예요. 네. 저는 무용만 했던 학생이었고 정말 이 무용만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희 엄마도 무용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업에서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이 경영의 기억자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경영은 아니지만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런 정말 가계 지출에 대한 기본적 상식도 없어서 4천만 원에 대한 증빙을 전체 사업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2개월 동안 영수증을 받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 받질 않아서. 이런 되게 힘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세상에 대한 물정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되게 소중했던 경험인 건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인 거거든요. 그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의 세금의 4천만 원과 이때 하고 싶었던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다 했어요. 실험적으로. 그때 저희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팀 중에 가장 많은 활동을 적은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든 가장 많은 활동을 한 팀이 저희 회사더라고요. 저희 팀이 그때 당시에 14개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8개월 동안.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막 그 돈으로 돈이 있으니까 신나더라고요. 물론 영수증은 안 모았지만 막 신나게 활동을 하고 그런 결과 그때부터 분류화를 하기 시작하겠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활동을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으로 제가 활동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 프로젝트는 전시가 필요해 프로젝트였어요. 지금은 회사가 하지 않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회사가 Feel the Feel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브랜딩을 필로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가 필요한 공간과 전시가 필요한 작가를 연결해주는 전시가 필요해 프로젝트가 저희 회사의 첫 그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이때 당시에 가맹을 한 30군데를 맺어서
작가들한테 계속해서 그 O2O 플랫폼에서 연결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두 개의 고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시를 하고 싶은 작가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수증도 안 모아본 사람이 고객이 세그멘트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세그멘트를 할 고객이 되게 그 나눠져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냥 같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모든 게 저는 저희 작가들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간주들은 이 공간에 벽에 최소화를 하면서 인테리어 효과를 얻고 싶은 거고 우리 작가들은 보다 더 실험적인 활동을 거기다가 자기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개의 니즈가 굉장히 상충되는 건데 그냥 제가 억지로 주먹구구로 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에 다 돈이 안 됐어요. 저희 회사도 돈을 못 벌었고요. 작가들도 거기서 과연 판매가 됐을까요? 마음대로 디스플레이를 하지 못하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고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회사가 예술가랑 함께 성장합니다. 라는 굉장히 멋있는 슬로건을 하고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창출을 이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면 이때는 상호 간에 착한 재능 착취를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재능을 제가 착취했던 것 같고 저 또한도 그들한테 재능을 착취당했던 것 같아요. 선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례를 토대로 제가 뭐 동대문구청이나 B2G에서 들어오는 일들을 새로운 신생단체한테 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영리 단체를 하는 활동들한테. 그래서 이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원래 무대 위에 있었던 게 이제 무대 밖으로 나왔던 게 저의 스텝 1이라면 공급자 중심의 생각을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부터 저희 회사 들어가면 크게 써 있는 멘트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 필더픽 우선인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제가 기획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철학으로 이제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약간 TMI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를 들어오면 실력을 기반으로 한 신뢰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이게 우리는 모든 게 우리가 우선인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소비자의 마인드를 하게 된 첫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제대로 정당하게 돈을 못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마켓을 만드는 사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켓 청소를 어떻게 하지? 라고 보니 어떤 행사들이나 축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이라는 게 주어지더라고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기획자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축제나 포럼이나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향하기 시작하면서였고 이때부터는 예술가, 즉 공급자한테 정당한 페이먼트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됐고 또 관객, 실제 보러 오는 소비자들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활동을 했던 초기에 한 50만 원 정도 받고 무대 위에 올라갔던 팀이 지금은 다른 행사에서 200만 원을 받고 다른 행사를 뛰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에이전시도 아니고 매니지먼트도 아니고 기획사일 뿐인데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팅을 해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마켓이 형성됐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필더필은 예술과 지역, 컨텐츠 이 세 개의 키워드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심 지역에 있는 이런 예술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발굴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물론 그 클라이언트들이 원할 때는 유명한 그 아티스트들을 섭외하기도 하지만 전체 비율에서 약 20에서 30% 정도는 신진 예술가를 넣게끔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체 행사 중에서 신진 예술가가 올라가는 비율이 있다 보니 그들한테는 정당한 페이가 될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본인을 쇼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술가를 유통하는 하나의 플랫폼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지역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천안의 원도심에서 원도심을 살려달라, 사람 안 오는 동네를 살려달라, 이곳에 사람을 많이 와서 활성화시켜달라, 이걸 콘텐츠의 힘으로 보여달라 라고 해서 천안시와 함께 했던 뭐 프로젝트도 있고요.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디지털 재단의 뭐 행사들도 진행을 했었고
서울의 가장 상징은 밤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역 광장에서 밤새서 노는 그런 밤샘 축제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기업이랑도 사회공헌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동제약이랑은 예전에 저희가 전시 기획을 했던 것을 살려서 연간 기업 전시와 아트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에서는 진천, 충북 진천에 가면 미루숲이라는 숲이 있거든요. 그 숲이 생태숲으로 사회공헌 사업으로 참 돈을 많이 들여서 하드웨어를 잘 조성을 해놨는데, 만들고 나서 사람이 안 오는 동네라서 또 소프트웨어를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진천의 미루숲 음악회를 올해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었고, 이 사업은 그 전까지는 양희은 선생님이나 뭐 유명 가수들 전체산에서 그런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뭐 장윤정, 뭐 박현빈 이런 트로트 가수들이 오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올해에 그런 트로트 가수를 하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여기서 선보였었고, 대부분 지자체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지역민들은 클래식은 몰라, 문화 수준이 낮아라고 하는데, 그들도 참 재밌게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현대모비스랑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현대모비스랑 같이 저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진행했었고, 그동안 왔던 거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관객률을. 그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근데 오케스트라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뭐 이은미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의 협연을 붙이긴 해요. 하지만 주는 그들한테도 클래식을 전도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내년부터는 GS칼텍스랑 사회공헌 사업으로 문화예술 캠프, 저소득층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힐링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캠프,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저희는 신규 사업을 제안해서 신규로 진행을 하는 형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게 좀 잘렸네요. 뭐 서울경제랑 같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같이 모이는 리더 포럼이라든지, 현대철 정문구재단의 문화예술 포럼이라든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서울시의 서울뮤직시티 커넥션 컨퍼런스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뮤직시티 커넥션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 회사가 대행 사업으로 받은 거지만 가장 의미 있던 사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가 음악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음악도시 서울이라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지금 뭐 문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살려려고 하다 보니까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이 축제나 음악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한테는 델리게이트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델리게이트들을 막 모셔오고 나서 첫날은 컨퍼런스를 해요. 근데 2, 3, 4일은 쇼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인디 밴드라든지, 혹은 국내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뭐 퓨전 국악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모아와서 컨퍼런스 때문에 모셔온 분들이 이 쇼케이스를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분들을 VIP 대우를 해주거든요. 1층은 모든 전석을 무료로 일반 대중한테 오픈을 하고, 2층은 딱 그 VIP, 그 한 10몇 분의 그분들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실제 공연을 했던 팀 중에 3팀이 메이드가 돼서 해외 축제에 이제 확실히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고, 이랬을 때 저희는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용역 사례이긴 했지만, 용역이 아니고 가장 즐겁게 일했던 용역 사업이 아닐까? 필더필이 했던 일 중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때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그 기획사들이 그런 부분을 쓰거든요. 향후 개선 방안. 정말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했던 페이지는 20페이지인데 저희가 제출했던 페이지는 40페이지를 제출했던, 그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게 9월 기준이긴 하지만 행사는 45회 정도 진행했고, 행사 방문자는 3만 1,000명 정도, 그리고 후원 협력사들은 이렇게 한 30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술가의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 스토리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창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매 행사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 수치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예술가가 몇 명이고,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의 페이를 지급했는지를 매번 이렇게 저희는 카운팅해서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기업 철학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회사는 그냥 일반 문화기획사랑 뭐가 달라?
소셜벤처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기획사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는데 쟤네가 왜 사회적 기업이고 소셜벤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라는 비판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여기서 한번 사실 일부처럼 끊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사례는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컨텐츠화시킨 사례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 앞의 사례들은 용역이었든 어떤 것이든 저희 회사가 예술가의 유통을 계속 고민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끄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인데요. 그 사회 문제를 좀 거창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오늘 강의 주제가 사회 문제를 컨텐츠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 뉴스에 나오는 사회 문제들만 사회 문제라고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부도 해결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문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 문제로 컨텐츠를 만들 때 밖에 엄청난 이슈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옆에 문제들부터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반 문화기획사랑 비슷한 형태로 용역 베이스의 행사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럼 현대자동차가 인정해준 거나 진흥원장 상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제가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이 집요한 예술가 유통에 대한 것들 때문이거든요. 이게 남들이 볼 땐 아닐 수 있어도 저한테는 진정성 있고 지속성 있는 어떤 하나의 활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거창하지 않아도 그게 지속성 있는 것이 된다면 이 회사만의 스토리고 이 회사의 소셜 미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어려운 곳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2번째는 저희 회사가 그런 비판들을 좀 받아요. 신다혜 대표는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뭐 이런 비판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돈 안 되는 사업은 신다혜 대표는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되게 인식이 잘못됐더라고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돈 못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게다가 또 문화예술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예전에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뭐 광장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었는데 너는 너무 돈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받거든요. 저희 일을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근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선배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거리와 광장을 만들었던 그 문화 운동의 사례는 정말 좋지만 지금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한 박봉과 굉장한 야근에 많은 잦은 야근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취업 잡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열 정도로 인재난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인난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자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여자가 한 70%예요. 그게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게 여자가 많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활동 수입이 일반 가장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건 회사의 월급을 한 번도 밀려본 적 없다라는 부분과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퇴근을 늦게 해야 되면 사유를 써야 되게끔 역으로 그러니까 휴가나 이런 걸 신청할 때는 언제든 사유 없이 쓸 수 있지만 야근을 해야 될 때는 사유를 쓰게끔 그 업무의 시간에만 집중을 하게끔 하는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제발 돈 안 벌지 마셔라. 그러니까 가치만 추구하지 마시고 돈을 버는 기업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중심적인 팀들을 보면서 2년 만에 많은 폐업하는 회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치보다는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안에서 본인의 진정성을 추구하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되게 예술가랑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 기획에 대해서 좀 공허함, 약간 허무함, 회의감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월세 살고 전세 살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의 일을 용역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내 일처럼 하긴 하지만 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내 컨텐츠로 남지 않으니까 되게 답답하고 회의감과 허무감이 있었어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자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자체 컨텐츠를 만들 때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소셜 벤처니 사회 문제를 경제와 이런 정치로 푸는 게 아니고 문화로 다가가서 재밌게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사회 문제를 가장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재밌게 문화로 푸는 활동들을 시작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회사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가 2개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보이는 예술대장정이라는 프로젝트고요. 하나는 산타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예술대장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 참 지역의 문화시설들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조성을 해놓고 지금도 유지 비용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지 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초기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아직은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지만 국내 문화시설의 그런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실제 제가 대학생 때 여행을 다니려고 해도 그런 문화에 관련돼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맛집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새롭게 탐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재미난 축제를 새롭게 탐방하는 그런 예술 대장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2017년에는 9박 10일 동안 200명의 참가자랑 함께 이제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녔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7박 8일 동안 경상도 예술대장정이라고 해서 150명의 참가자와 이 대장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저희가 새롭게 매핑하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레이스 코스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레이스 코스를 일반 참가자들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또 참여 후기를 넘겨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고 있고요. 이 2가지 프로젝트는 다 독특한 거는 저희 기획사들은 대부분 B2G 베이스의 용역이거나 B2B 베이스의 용역인데 이건 B2C입니다. 티켓팅을 기반으로 하고요. 예술대장정은 작년에는 참가비가 약 70만 원 정도였어요. 1인당. 근데 200명의 그러니까 초기 시드머니가 티켓팅만으로도 1억 5천 정도가 모였었고 또 재밌는 건 200명이 모이다 보니까 역으로 기업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협찬해 줄게. 그렇게 해서 또 약간의 시드머니가 모이게 되고 또 재밌는 건 그 지역을 간다고 하니까 B2G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센티브 투어가 있는데 너네 무료로 지어줄 테니까 우리 지역 올래?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경상도 예술대장정을 할 때 대구 지역이나 안동 지역이나 울산 지역에서 실제로 먼저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같이 엮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후원에 달리지 그 B2G의 그 시나 뭐 군이나 이런 것들이 후원에만 달리지 주체주가는 필더필 컴퍼니를 유지하는 그런 고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타런인데요. 작년이 혹시 그 연말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어금니 아빠 그 이영학 사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세이막시안연대에서 기부금 횡령 이런 게 작년 말에 더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 사건들이. 그걸 보고 있었을 때쯤에 저희한테 서대문구청에 연락이 왔어요. 연말에 예산이 조금 남은 거죠. 정말 조금. 900만 원 있었거든요. 900만 원. 900만 원 남았는데 대표님 뭐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거고 900만 원이면 하나의 콘텐츠도 못 만들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서대문구청이 갖고 있는 힘은 그 연세로, 신촌 연세로라고 하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는 그 땅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서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여러 요청을 하면서 산타런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런은 재밌게 놀고 뛰고 그 즐기다 보면 기부가 되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싶었고 저도 참 젊은 층인데 기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부를 했던 기록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사람한테 한 기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애견협회나 유기견협회는 계속 기부를 일부라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기부를 안 했을까 했을 때 신뢰성이 안 가고 왜 기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던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기부를 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재밌게 놀자. 노는데 인증도 되게 하자. 그 메달 하나 주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라는 그런 행복감을 전달해주자.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작년의 산타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작년에 산타런은 유료 참가자는 약 800명, 무료 참가자까지 하면 한 1,500명 정도가 함께 했었고, 뭐 KBS 9시 생중계라든지, 뭐 연합뉴스, YTN 등등의 많은 보도가 되었었고요. 많은 활동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올해에도 얼마 전인 12월 8일에 신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영하 11도의 한파로 인해서 너무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올해까지 2회까지 잘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회 문제를 재고집화의 예술과 유통이라는 것 안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용역 베이스에서도 그게 아니고 사회 문제 자체를 재밌는 시각으로 아예 기획을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제가 그 콘텐츠를 볼 때 항상 사람과 공간과 콘텐츠만 있으면 모든 기획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먹거리랑 놀거리랑 볼거리랑 벌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하나의 뭔가 전체 프로젝트 중에 일부의 페스티벌을 만들거나 일부의 기획 활동을 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면 요즘은 그 전체를 통으로 맡아보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내년에 그것이 목표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요즘 대두가 되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필더필이 단발성이 아니고 좀 지속성을 가지고 도시를 바꿔나가는 활동들을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축제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렇게 전체 중에 상인이랑 주민이랑 한 회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진정성 있게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년 프로젝트를 전체를 맡아서 하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올해 첫 기회가 온 것이 이제 세운전자상가라는 곳에서 내년부터는 연속성 있는 좀 청년들의 활동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여기에 화면이었는데 비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사회문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얼만큼 기대만큼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 딱 두 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거창한 데서 사회 문제를 찾지 마시고 지속성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찾으셔서 그것을 꾸준히 한다면 시장에서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진정성이 없으면 금방 도태되긴 하더라고요. 참 귀신같이 알아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문제여도 좀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회사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의 그 기업 철학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지 마셔라. 영리로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고용 창출인데 돈을 잘 벌면 많이 고용하는 것도 그건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보시고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은 결국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좀 사회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필더필은 앞으로도 이제 예술가랑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기획 활동들을 진행을 할 거고 또 지역과 같이 고민을 해나갈 거고요. 사회 문제를 문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문화로 풀어나가는 활동 속에서 나중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 기획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도시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는 함께 하진 않았고요. 감독님이 어쩌면 선배이다 보니까 여러 비판을 해주시는 세력이에요. 필더필 아까 얘기했던 돈 버는 것에 그러니까요. 예, 그 기업이고요. 예, 같이 일을 했던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왜냐면 무언가의 기업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근데 선배로서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고용 아까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7명의 정규직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매 학기마다 대학의 실습생들이 또 한 2명씩 대학이랑 연계해서 가족 계약을 맺어서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매년 한 9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 나가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네, 그렇죠. 고정 네. 비용을 적당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듣고 2부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